다은이가 내 딸이 아니면 대체 누구 딸인데? 말해! 누구냐고! 아들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귀에 박힙니다. 눈앞에 걸린 한 땀, 한 땀, 내 피와 땀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자수 작품들이 한순간에 모두 잿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손녀딸, 다은이, 내 금지옥여. 그, 제발, 제발 그만해요. 말하라고! 그놈이 누구냐고! 나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며느리의 그 다음 한마디. 그 말은 저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의심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사람이에요. 상상조차 못할 사람? 그 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실타래가 엉키고 내 인생이라는 자수의 모든 색실이 검게 변해버리는 끔찍한 환각.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방금 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말 한마디에 제 60평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내 의식은 닳고 다른 비디오 테이프처럼 하염없이 과거를 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늘 20년 전 비가 내리던 그날에 멈춰 서곤 했지요. 저는 박선영, 세상과 바늘과 실로 대화하는 사람. 사람들은 저를 나라에서 정해준 무형문화재, 자수명인이라 불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정훈이를 키우면서 수백만 번의 바늘땀으로 내 인생의 풍파를 견뎌냈고 수천 개의 색실로 내 아들의 미래를 수놓았습니다. 건축가인 아들은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었지만 눈부신 현대식 건물을 올리는 아들에게 내 세계는 그저 오래된 박물관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상은 내 예술을 칭송했지만 정작 내 영혼의 무늬를 알아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처럼 한 아이가 젖은 어깨를 하고 내 공방의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맑은 눈빛과 마치 바늘을 잡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은 섬세한 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아이의 이름이 윤지호였습니다. 나는 지호를 제자로 거두었고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늘 쥐는 법부터 실을 고르는 법, 그리고 한 땀 한 땀에 혼을 담는 법까지 아들에게조차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내 옆자리에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지호는 내게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무뚝뚝한 아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무늬를 지호는 말없이 읽어주곤 했습니다. 내 예술을 이해하는 유일한 동반자이자 내 영혼으로 낳은 아들이었지요. 아들의 무심함이 겨울 찬바람처럼 뼈를 스치는 날에도 저는 묵묵히 바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색실을 골라주는 지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 덕분에 제 고독한 자수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지호만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결혼을 한다며 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직물을 디자인하던 아이라 그런지 색을 보는 눈도 남달랐고 무엇보다 그 아이 혜진이는 수줍은 한 떨기 들꽃처럼 참 고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내 평생의 혼이 담긴 이 공방, 수리머는 어쩌면 며느리에겐 너무나 빽빽한 숲이었겠지요. 내 이름 석자의 그늘에 가려 제 아무리 고운 꽃이라도 활짝 피어나기엔
벅찼을 겁니다. 거기에 내 아들 녀석은 또 어떤 위인이던가요? 오직 직선과 각으로 세상을 보는 건축가인 아들은 아내의 마음속에 얽힌 여리고 섬세한 실타래를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혜진이를 홀로 두기 일쑤였고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공방에 걸린 작품처럼 서서히 빛이 발해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도 참으로 아팠지만 엄이라고는 하나 아들 내외의 일에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날도 혜진이는 텅 빈 도안만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공방 정리를 하던 지호가 그 모습을 보았더군요. 형수님,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지호 씨.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형수님의 재능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니. 그럼 저는 이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호는 언제나처럼 예의 바르고 선을 넘지 않았지요. 나는 그저 저 착한 아이가 며느리의 기운 없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바랐습니다. 제발 누가 저 아이의 마음에 좀 들어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를 가장 끔찍한 남자가 쥐게 되리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그 깊은 외로움이 우리 가족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구멍이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며느리가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볕이 공방 마당의 국화꽃을 노랗게 물들이던 참으로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며느리 혜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제법 공방 생활에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가끔 지호와 자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늘진 얼굴에 잠시나마 옅은 미소가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 고운 아이가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구나. 그리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방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한 사내가 거침없이 공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온몸을 값비싼 검은 양복으로 감싼 우리 수리몬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기름 냄새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공방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한쪽에서 천을 고르던 며느리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서혜진. 이런 누추한 곳에 처박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민혁 선배! 여긴 어떻게? 선배라니요. 혜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공포였습니다. 마치 도망치고 싶은 무언가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내 소식이야 듣기 쉽지. 대한민국 최고의 자수명인 박선영 선생의 며느리가 됐다고 떠들썩하던데. 재능 많은 내가 고작 이런 낡은 곳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다니. 아깝지 않아? 돌아가 주세요. 여긴 선배가 올 곳이 아니에요. 여전하네. 쌀쌀 맞기는.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 디자인. 내가 아니었으면 세상 빛도 못 봤어. 그때처럼 내가 다시 한번 꺼내줄까? 이 퀴퀴한 골동품 소굴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골동품 소굴이라니 내 평생의 혼이 담긴 이곳을 며느리의 재능을 논하는 저 남자의 눈빛에는 존중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스럽고 끈적한 소유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제가 나서서 호통을 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실을 정리하던 지호가 소리 없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외부인은 돌아가 주십시오. 이곳은 조용히 술을 놓는 곳입니다. 넌 또 뭐야? 허드레실이나 하는 머스맨가?
형수님께서 불편해하십니다. 정중히 부탁드릴 때 나가주시지요. 지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지호를 노려보더니 이내 재미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혜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연락할게. 내 전화 피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검은 옷의 불청객이 사라지자 공방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혜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파들파들 떨고 있었지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괜찮으냐? 아는 사람이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학교 다닐 때 잠시 알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저리도 겁에 질려 있으면서 대체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지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차갑고 뾰족한 의심의 가시 하나가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 공방에 불어온 것은 결코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태풍의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롭던 공방의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내려앉은 듯 숨막히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지요. 손에 쥔 바늘은 번번이 길을 잃고 헤맸고 곱던 아이의 얼굴엔 검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전화기 소리가 울릴 때면 아이는 질겁하며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마루를 지나다 굳게 닫힌 며느리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더, 돈은 어떻게든. 돈이라니요. 그 한마디가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 검은 옷의 사내, 그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내 며느리가 저리도 애원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 밤새 뒤척이며 수만 가지 상상을 했지만 실타래처럼 엉킨 의심은 풀리지 않고 제 목을 조여올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 정훈이에게 넌지시 운을 떼어보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앉혔지요. 정훈아, 혹시 혜진이한테 무슨 일 있느냐? 요새 애 안색이 말이 아니야. 또 그 소리세요. 어머니 혜진이게 원래 좀 예민하잖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별 일 아니에요. 아니다.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야. 내 아내한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거라.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두 분 일에 신경 쓰세요. 아들의 무심한 대답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그랬던 것처럼 내 아들 역시 아내의 영혼이 멍들어가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불안한 예감에 쐐기를 박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공방에서 홀로 술을 놓고 있는데 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호야? 오늘 오후에 잠시 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길 건너편에서 형수님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공방에 왔던 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 부디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그저 가족의 일이니 선생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착한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제게 이 말을 꺼냈을지
그 마음이 전해져와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비밀 통화, 돈 문제, 그리고 은밀한 만남까지 며느리는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든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믿었던 우리 가족이라는 자수 작품. 그 비단실 아래에서 검은 벌레들이 야금야금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자수의 표면에 드디어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독버섯과 같아서 어둡고 축축한 마음 속에서 밤새 자라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내 집안에서 그림자 같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모든 숨소리 하나하나가 제게는 풀어야 할 암호처럼 보였지요. 애써 태어난 척 며느리를 대했지만 등 뒤에서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아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빨랫감을 정리하다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블라우스 귀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지고 차가운 향수 냄새. 며칠 전 공방을 침범했던 그 검은 옷의 사내에게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옷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저도 모르게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제 코끝에 선명한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내의 흔적이 내 며느리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정훈이가 어색한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혜진이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하얀 종이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이제 8주 차례요. 입덧 때문에 혜진이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어머니, 좋으시죠?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내 평생을 기다려온 그 이름,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이. 기뻐해야 했습니다. 온몸으로 기쁨을 터뜨리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옷깃에 스며 있던 그 낯선 사내의 향기가 독처럼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며 모든 기쁨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신이시여, 이토록 기쁜 소식 앞에서 어찌하여 저는 한 톨의 기쁨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애틋하고 눈물 나다가도 그 아이가 어쩌면 하는 끔찍한 상상이 고개를 들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늦게까지 공방에 남아있던 지호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지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집에 곧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하겠군요.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습니다. 악에 없는 지호의 축하 인사가 그 순간만큼은 비수처럼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제 웃음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을지 차마 거울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어 있는 며느리의 방 문틈으로 한참이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아이일까 아니면 그 낯선 향기를 가진 그 사내의 아이일까? 새 생명의 축복은 제게 평생을 짊어져야 할지도 모를 끔찍한 의심의 굴레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풍경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곧 태어날 아기 생각에 하루 종일 싱글벙글했고 며느리는 입덧을
핑계로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을 해다 바치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지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까? 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되어 매일 밤 저를 악몽의 바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텅 빈 공방에서 홀로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잠시 공방에 나와 있던 혜진이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또 입덧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서두른 탓이었을까요? 작업대 위에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보아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라. 저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본능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낼 수만 있다면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기어이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혁 선배라는 이름으로 도착한 메시지들이 마치 독사의 이빨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돈은 준비됐어. 뱃속의 애 아빠가 누군지 내 남편이 알면 참 볼만하겠네. 뭘 망설여. 내 시어머니 명성, 내 남편 앞길. 다 망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내일 오후 2시 늘 보던 데서 봐. 얌전히 돈만 들고 나와. 이게 마지막 경고다. 다리가 풀리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역시 그놈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뱃속의 아이를 빌미로 우리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로 온몸이 떨려와 하마터면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흑빛이십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훔쳐본 추악한 제 모습을 저 착한 아이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지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누군가와는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본 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언제나 고요하던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선생님 댁에! 지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저 악마 같은 놈을 향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선생님,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더 이상 선생님과 형수님께서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아닌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우리 가족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갈지도 모를 운명의 칼자루를 저 아이 지호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바늘을 쥐었지만 손이 떨려 자꾸만 손가락을 찔렀고 붉은 피가 하얀 비단 위에 점점이 번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공방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끼익하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석처럼 이끌려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호야,
괜찮으냐? 대체 어떻게?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지호는 제게 그 악마 같은 사내를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따르면 지호는 약속 장소에서 그 사내 민혁을 만났다고 합니다. 민혁은 돈 봉투를 내놓으라며 거만하게 굴었지만 지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뭐야? 내가 왜 나와? 그 계집은 어쩌고? 돈은 가져왔겠지. 이 돈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형수님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지호를 무시했지만 지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민혁이 과거에 저질렀던 디자인 도용과 온갖 비리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고 제게 말하지 않고 밤새 그 사내의 뒷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걸 터뜨리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알 텐데요.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조용히 사라질지 아니면 이 모든 걸 걸고 진흙탕 싸움을 시작할지. 그 순간 악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민혁은 욕설을 짓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그놈에게 주려고 챙겨나갔던 바로 그 돈 봉투였습니다. 형수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선생님, 편히 발 뻗고 주무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호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들조차 알지 못하는 이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아이가 오롯이 제 몸으로 막아서서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제자, 아들, 그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러 온 정의의 사도. 저는 지호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참으로 오랜만에 저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고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태풍의 눈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제 머리 위에서 검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요.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들은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모를 위화감. 상처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을요. 저는 며느리 혜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렴. 그 민혁이라는 아이에게 협박당한 일 말이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다 괜찮다. 지호가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저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간의 고통을 모두 고백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인혁 선배라니요. 지호 씨가 뭘 해결했다는 말씀이세요? 내 휴대전화 메시지 내가 봤다. 돈을 요구하며 뱃속 아이를 가지고 협박하던 그것 말이다. 지호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어찌 되었을지. 보셨군요. 그걸 보셨군요. 하지만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며느리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공포에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향하는 곳, 공방 입구 쪽에는 어느새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띤 채로 말입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혜진이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그 사람이 시켜서 제가 보는 앞에서 쓰게 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언젠가 보시게 될 거라고. 그 사람이 시켜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아가, 대체 누가?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어머님의 그늘에 가려. 남편은 나를 봐주지 않고 이 거대한 집에서 저 혼자 썩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유일하게 내 자수를, 내 이야기를 알아봐 주던 사람이었어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영혼의 문의를 알아봐주는 유일한 동반자. 제가 지호에게 가졌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부정하려 했지만 혜진이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혁 선배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허수아비였어요. 모든 의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공방에 불러들인 거였어요. 모든 게 그 사람 계획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믿음, 내 영혼으로 낳은 아들이라 믿었던 존재가 발밑의 땅을 꺼뜨리고 저를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뱃속의 아이는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아들 정훈이가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당신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 몸 걱정해주는 척하지 마.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귀 기울인 적 있어? 저게 진짜 다은이가 내 딸이기만 해. 내 딸이기도 하다고. 아들의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귀에 박힙니다. 아, 이것은 제가 의식을 잃기 전 들었던 바로 그 대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지금 이 순간 지옥의 아가리처럼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이 아니야. 이 아이 아빠는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사람이라고. 며느리의 절규하는 눈빛이 제 등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소를 지운 채 서늘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내 제자, 내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 가족을 파멸시킨 악마. 방금 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말 한마디에 제 60평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내 등 뒤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서 있던 윤지호,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의 절규가 까마득한 의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신락 같은 정신을 붙잡고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제게 달려오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얼굴로 제자 지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더 이상 온화한 제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형님? 형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 저는 그게 늘 부러웠습니다. 아니, 경멸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의 예술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물려받을 당신이, 저는 형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모든 것, 형님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전부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그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찢겨나간 필름처럼 기억이 드문드문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권선징악이라 했던가요? 세상을 속이려 했던 그 아이 지호는 결국 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던 그 교만함은 감옥의 높은 담벼락에 갇혔고
천재라 불렸던 섬세한 그 손은 더 이상 비단실이 아닌 차가운 후회만을 붙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수계에서 그의 이름은 재능이 아닌 배신의 동의어가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그 아이가 받을 가장 큰 벌이겠지요. 내 어리석던 아들 정훈이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방광과 무심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제 곁을 떠나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그 아이 또한 먼 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전해 들을 뿐입니다. 한때는 북적이던 공방 수림원에는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고.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모른 척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얻은 깨달음이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가족의 침묵을 평화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악마는 결코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악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외로움을 먹고 자라납니다. 당신을 이해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와 가장 약한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자식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미소가 진짜 웃음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은 아닌지 똑똑히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무얼 했니? 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은 어땠니? 하고 말입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의 문턱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 서고 싶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작은 위로를 얻고 싶을 때, 혹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이곳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